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봉독의 양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의 양리적인 효과, 이 봉독의 특유한 양리적인 효과입니다. 벌침의 벌독은 이 조혈 및 용혈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멍이 든 자리는 벌침을 맞게 되면은 그 자리가 30분 정도이면은 금방 그 멍이 빠져나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침의 벌독은 용혈 및 조혈 작용이 아주 뛰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벌침의 벌독은 피부 세포 재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환자나 아니면은 잔주름이 많은 환자나 아니면 또는 화상 환자일 경우에 벌침을 맞게 되면은 그 자리가 화상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잔주름도 없어지죠. 그리고 또 성형 수술을 한 환자가 성형 부위에 벌침을 맞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치료를 하지 아니해도 그 자리가 바로 정상적인 피부와 같이 돌아옵니다. 그걸 모두 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벌침의 벌독은 신경세포와 피부세포를 부활합니다. 뇌를 다쳤는 짐승에게 이 벌침을 놓았더니만 도저히 이 짐승은 살지 못한다 하는 정도에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집에 키우던 아주 애완견이었는데 이 애완견이 밖에 나가서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맞아서 실신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강아지는 더 살지 못한다. 병원에서 한 이틀간 입원 치료를 시켰습니다만은 이 강아지는 더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안고 와서 집에서 벌침을 놓았습니다. 돌 맞았던 머리 부위에 돌을 맞았는데 그 머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벌침을 놓았습니다. 약 한 10마리 정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놓았더니만은 뭐 몇 시간 후에 이 강아지는 정상적으로 신경세포가 살았는지 이 강아지는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아주 살지 못한다는 지경까지 갔는 이 강아지가 이틀 동안 병원에서 눈도 뜨지 못했던 이 강아지에게 강아지 머리에 그 환부에다가 벌침 치료를 하니까 이 강아지는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쥐지는 못했습니다. 일어서서 흔들거리고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이 강아지에게 다시 2차, 3차 벌침을 이틀 간격으로 놓았습니다. 놓았더니만은 이 강아지는 일주일 후에 아주 정상적인 강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저는 어떤 뇌를 다친 부위에서는 이 벌침의 벌독이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에 키우던 닭이 아주 멋진 닭이 있었는데 그 닭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잘 걷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닭에게 장닭이죠. 이 수탉에게 벌침을 놓았습니다. 다리에 그 환부에다가 벌침을 놓았는데 불과 2, 3일 후에 이 닭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고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닭이 살았는 정도도, 그런 정도도 제가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환부는 거의 같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난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아니면 또 뇌를 다치던 환자들이나 뇌의 어떤 증상이 안 좋아서 오는 그런 환자들에게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벌침을 한번 더 권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시켜봤는데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을 받고 있던 어떤 50대의 여성의 시동생이 뇌를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서 뇌를 다쳤는데 그 시동생에게 이분이 벌침을 시술한 결과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통사고 난 이 시동생은 도저히 더 소생하지 못한다는 어떤 의사의 진단까지도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환부에 바로 다친 분의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직접 배운 그대로 머리에 벌침을 시술했더니만은 거짓말같이 수술하지 아니하고 일어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건 많이 있었습니다. 뇌를 다친 환자,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또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고생을 하던 어떤 여성 70대 노인 뭐 이런 분도 머리에 아들이 벌침을 놓아줘서 살아버립니다. 다시 생명을 살게 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작용에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염증에는 페니실린의 1200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페니실린의 1200배로 살균을 하게 됩니다. 1200배로 살균을 하게 되니까 염증에는 벌침 따라올 약이 사실 없는 듯 합니다. 지구상에서 페니실린의 1200배로 살균해주는 약재가 어디 있던가? 저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든 간에 벌침의 벌독은 염증 치료에는 이거 이상 따라올 약이 없다. 이럴 정도까지 아주 좋은 약재로서의 저는 약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벌침의 벌독은 장관 수축 작용이 있죠. 그러나서 늘어났던 혈관, 늘어났던 위와 장, 이런데도 벌침으로서 장관 수축 작용에서 하수됐던 늘어났던 이 관이 수축됨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수축 작용에도 벌침은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벌침은 소화 촉진 작용이 있었습니다. 소화 촉진 작용이 큰데 대체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구토를 하게 되고 또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벌침을 권했습니다. 가족들이 벌침을 배워서 직접 벌침을 놓아준 결과 이 암 환자들은 크게 소화불량에 어려움 없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소화 촉진에 벌침을 놓았을 때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의 1200배의 살균 작용이 있는 이 벌독은 이 벌침을 배워서 정상적으로 배워서 면역력을 천천히 면역력을 돋아 올라가면은 몸 전체의 혈액이 맑아집니다. 몸에 병이 왔던 피톨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톨이 균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침을 서서히 맞아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의 벌침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두 달 갔을 때에 피톨은 아주 깨끗해졌다는 걸 진단으로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든 간에 이 벌침을 맞아서 피를 맑게 했을 때에 우리 몸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환자든 간에 혈액이 탁하면은 질병 치료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벌침의 벌독을 서서히 면역력을 돋아 올라가면서 서서히 맞아서 올라갔을 때에 보통 벌침을 맞는 분들은 1회당 양봉벌 약 20-30마리를 맞게 됩니다. 이거는 한 두 달 정도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맞을 때는 한 마리의 벌침도 많지요. 그래서 발침을 해서 적게 이 산침으로서 놓아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 내관열부터 시작해서 이 내관열에서 시침을 해서 그 반응검사를 보면서 그 반응검사에서 서서히 벌침을 놓아서 올라갑니다. 첫날 봤을 때는 벌침을 하나 빼서 침을 찌를 때에는 벌침의 약 4분의 1 정도의 동량이 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약 3분의 1, 세 번째 왔을 때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서서히 벌침의 동량을 높여갑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부터 벌 한 마리량을 놓게 되면은 벌 맞았던 환자는 큰 알레르기 반응이 오거나 아니면은 또 몸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벌침 시술을 하면은 큰 부작용 없이 치료에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요법이 바로 벌침 요법인 것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벌침 치유 사례 및 감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편지를 쓴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에게 와서 벌침 과정을 배웠습니다.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 배웠습니다. 배워서 자기가 자기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배웠던 분이 또 자기 식구들에게 놓아줘서 자가 치료를 하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 중에서도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정말 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도 없이 많죠. 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는 난치병 환자 중에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벌침 시술로서 큰 효과를 보고 감사의 편지를 이래 보내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모두 대부분 이 벌침으로서는 소생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 결과표도 있고요. 판독 소개서도 있습니다. 예, 등등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대장암, 암에서도 이게 효과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는 이 환자는 무릎에 환부가 아주 컸죠. 그래서 이 환부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해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자리에 벌침을 시술함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이 자리에 보면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돌아가면서 다 벌침 놓았던 저 자리가 바로 침을 꽂아 놓은 겁니다. 이분은 벌을 많이 맞았죠. 1회당에 약 한 30마리 정도까지 맞는 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이 환부 자체에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또 그 자리가 소독, 그러니까 벌침의 벌독이 살균하게 되니까 나쁜 균을 살균해 가면서 벌침 치료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있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벌침을 배우지 아니하고 심하게 벌침을 한꺼번에 맞아서 이 환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겁니다. 벌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입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거와 같이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침을 한꺼번에 많이 맞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을 어떻게 깔아앉힐 건가? 여기서는 이 환부가,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이 환부가 거의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둬야 됩니다. 물집을 터뜨린다거나 다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벌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이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바로 사마귀입니다. 물 사마귀인데 나타나죠. 요 사마귀입니다. 요 사마귀. 이 사마귀인데 이 사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벌침의 벌독은 이상세포
괴멸작용이 있습니다. 벌침의 벌독 속에 이상세포만 괴멸시키는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마귀에다가 벌침을 놓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요 자리에 바로 요 손 위에 있죠. 손 위 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 요 부위가 바로 벌침을 놓았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벌침을 놓았습니다. 벌침을 놓았더니만은 불과 일주일 후에 아래와 같이 요거와 같이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벌침에 벌독이 이상세포를 괴멸시켰습니다. 이상세포를 괴멸시켰는데 괴멸시키는 그 사실을 바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벌침입니다. 벌침의 벌독은 암세포를 괴멸시킵니다. 벌침의 벌독은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요? 호주 과학연구분자기구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벌침의 벌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부정맥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에 바로, 여기 나타나죠? 여기 나타나죠? 여기 나타나는 하지부정맥. 이 하지부정맥은 혈관이 늘어난 겁니다. 벌침의 벌독은 장관 수축작용이 있습니다. 장관 수축작용이 있는데 이 늘어났던 혈관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저 꽈리처럼 늘어났던 혈관이 줄어들면서 또 펄은 멍드는 것처럼 저기는 혈액순환을 시킵니다. 조혈 및 용혈작용이 뛰어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아래와 같이 여기와 같이 벌침을 맞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 보면은 거의 다 치료가 다 됐죠. 이 자리가요. 치료 다 됐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시간이 얼마 걸릴까? 하지부정맥은 벌침 치료를 하는데 혈관 위에 기술적으로 놓아야 됩니다. 혈관 위에 놓는데 혈관을 관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서 하지부정맥 혈관 위에 산침을 하게 되면은 금방 산침했을 때 바로 요 자료죠. 이것처럼 부풀 오릅니다. 부풀 오르죠. 오르는데 오르면서 서서히 20-30분 지나면은 이거와 같은 피부로 돌아오죠.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하지부정맥은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적어도 2-3회 정도만 달아맞으면은 하지부정맥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늘어났던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벌침의 벌독은 장관 수축작용이라는 걸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부정맥도 거뜬하게 치료가 잘 되더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맥립종입니다. 자, 이분은 여기 있는 눈, 맥립이죠. 요 보면은 여기 노랗게 고여있지요. 고여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눈 전체 돌아가면서 늘 눈에 고름이 생겨서 눈 전체가 부어오릅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오고 불과 한 일주일 안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에게 이 벌침 치료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바로 요 자리를 터뜨립니다. 터뜨리고 여기에 벌침을 요 자리에 놓게 됩니다. 이 안구 주변에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구에 벌침을 찔러서는 안 됩니다. 벌침을 가지고 저 노랗게 고여있는 고름 그걸
벌침을 찔러서 톡 터집니다. 터지면서 벌독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벌독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서 염증에 페니실린의 1200배로 살균한다라고 했습니다. 페니실린이 살균하는 능력이 1200배로 저 고름이 있는 환부에 벌독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 고름이 터져 나오고 벌독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2, 3분 안에는 눈동자가 약간 눈꺼풀 자체가 안검 자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죠. 저게 찌른다고 해서 안구에 영향이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산침으로서 약하게 벌침으로서 찔렀다가 빼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저 환부는 이 환부에는 다시는 공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부에 몇 번 정도 했을 때에 눈 전체에 그러면은 저 맥립종이 안 나타날까요? 대체적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 나니까 다시는 눈에 저 맥립종이 나타나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눈이 부어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 동자가 충혈된 분부터 또 위에 생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밑에서 크게 이렇게 해서 고름이 생긴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그 자리에 기술적으로 벌침을 산침을 해서 놓았더니만 다시는 저 자리에 공기지 아니었습니다. 염증이 없어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짐을 볼 수가 있었죠. 아주 이 치료 사례는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이 되고 난 후에 자기를 치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 식구들에게도 저렇게 해서 맥립종을 치료해 준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질병 치료에 신비함을 더하는 것이 벌침 요법이다. 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질병 치료에 정말 신비함을 더합니다. 벌침 요법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치료를 해보니까 이게 낫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비함을 더하는 봉독 요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를 따라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침으로 봉독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관절염 같은 경우 관절염, 갑상선, 디스크, 비염, 축농증 여기는 벌침으로서 큰 효과를 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벌침을 맞았더니만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은 그 기간은 얼마나? 너무 오래된 환자, 수년씩 고생했던 환자들은 1년 이상 벌침을 꾸준히 갔더니만 관절염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 갑상선 환자가 있었습니다. 갑상선에도 수술하지 아니하고 벌침을 맞았더니만 갑상선이 아주 좋았습니다. 더 치료를 안 해도 될 정도까지 좋아졌습니다. 벌침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부터 여기에 벌침 시술을 가르쳐주고 본인 스스로 벌침을 맞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병원에서는 아주 좋아졌다. 이 정도에서는 더 걱정이 없다. 이럴 정도까지 갑상선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허리 디스크, 그 다음 비염, 축농증, 이게 꾸준한 치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벌침으로서 비염과 축농증과 디스크와 갑상선과 관절염 정도 이런 정도에는
벌침을 쓰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눈병에서 안구건조증, 그리고 눈이 충혈된 거, 여기에 벌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에는, 눈병에는 발침을 해서 그 침을 눈 두덩이 위에 맞습니다. 이렇게 눈 두덩이 위에, 눈 안구에 맞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눈 두덩이 위에 맞았더니만은 안구건조증이 달아났습니다. 또 안구를 치료하는 법 중에서는 벌침의 벌독을 빼서 독주머니를 터뜨려서 그 독주머니의 독을 안구에 살짝 바릅니다. 이렇게만 해도 안구건조증이 달아났습니다. 눈병에는 안구건조증부터 시작해서 또 충혈 등 이런 데는 벌침의 벌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음을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귀병, 귀의 중염, 오랫동안 귀 속에서 고름이 나오고 또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어떤 여성에게, 약 한 20년 정도 지났던 그 여성에게, 귀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성에게 벌침요법을 가르쳐주고 자가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귀병도 나았습니다. 귀병뿐만 아닙니다. 축농증도, 오래된 축농증도 벌침의 효과는 대단히 있습니다. 그리고 풍치, 치아 밑에 치아가 아픕니다. 그리고 치아 밑에 고름이 생깁니다. 부터 시작해서 만성두통 앓는 환자들까지도 이 벌침에서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심장질환 환자, 화병 환자, 소화불량인 환자, 우울증을 안고 있는 환자, 불면증을 안고 있는 환자, 이러한 분들에게도 이 벌침의 요법은 효과가 컸습니다. 심장질환 환자, 화병 있는 환자가 벌침을 약 한 3개월 정도 맞았더니만은 그 자체가 본인이, 환자 자신이 아주 좋아졌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불량 있는 환자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난치병 환자가 소화불량이 있었을 때에 벌침을 맞았더니만은 소화가 아주 잘 되더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환자, 이 환자에게 환자 가족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자제분들에게 벌침 요법으로 이 우울증을 치료한 적이 크게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벌침을 약 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맞아서 한 달 이상 갔을 때에 마음이 아주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의 벌침을 맞아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의문스러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벌침은 우울증 치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울증 환자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증세부터 시작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빨리 벌침요법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건 자기가 자기 치료할 때 충분히 자기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치료하는 쪽으로 갔더니만 가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잠을 못 자던 환자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당장 받지 않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환자들에게 이 요법을 갔을 때에 그 효과는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네 번째, 여성들에게 질병, 생리통이나 냉이나 대하나 요실금, 특히 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 벌침 요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벌침을 맞게 됐는데 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이 학생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벌침요법을 배워서 그 딸에게 시술해 줬더니만은 몇 번만 맞았는데도 이 생리통이 거의 끝이 났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 차례 벌침을 맞고 난 후에 그 다음도 역시 생리통이 없더라.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까지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여성들의 질병 중에 냉이나 대하, 몸이 차가웠을 때에 냉이나 대하가 많아집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질병이 있었을 때에 냉 대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벌침요법으로서 몸 전체를 데워 올리니까 냉과 대하도 많이 줄어짐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 미용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얼굴에 잔주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오래전 얼굴에 뼈다귀가 나타났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얼굴에 흉터 자국이 있다든가 여기에 벌침을 놓아보면은 그 효과가 감히 놀랄 만큼 뛰어나게 효과가 있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미용 중에 여성들의 눈가에 주름, 눈가에 여기 주름이 있고 미간에 주름이 있고 입가에 주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벌침요법을 해보니까 어떠던가요? 작은 실같이 작은 이 얼굴의 주름 자체가 달아났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의 주름, 입가의 주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 고무줄 뛰기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다투다가 거기서 싸워서 손톱 자국이 이렇게 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콩알 한 반알 정도만큼 파졌는 이런 자국이 여기서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벌침을 놓았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손톱으로 긁었던 그 자국이 전부 다 복구돼서 올라왔습니다. 또는 이마나 볼에 콩알 반틈만큼 이렇게 살짝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파인 부위에도 벌침을 산침을 했더니만은 그 자리가 정상 피부처럼 올라왔습니다. 이게 여성들에게는 큰 인기였습니다. 벌침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병 중에 피부 미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 벌침은 다섯 번째, 남성들의 질병, 조루증이라든가 발기부전이라든가 또 남성들이 안고 있는 성병이라든가 전립선의 어떤 염증이라든가 치질 이런 정도에서도 벌침의 효과는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이라든가 조루에도 벌침은 효과가 컸습니다. 난치의 질병이라 부를 만큼 여기 있는 성병입니다. 성병 관계는 어떨까요? 이 성병에서는 벌독을 가지고 성병을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독을 직접 발라서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벌독을 갈아먹어서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치의 질병에 가까운 성병도 벌독으로서는 치료가 잘 되는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전립선 치질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피부 질환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부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나 화상 흔적이 있을 때나 수술 자국이 있을 때나 아니면 타박상이나 각종 농증 등 이런 정도에서는 아주 벌독은 훌륭하게 치료가 되더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조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침은 수많은 질병을 치료해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벌침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시술할 것인가? 여기는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벌침 전체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침 전체, 벌침은 이런 거다 이렇게 큰 숲을 보여주고 그 숲 안에 들어가서 작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교육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숲 전체를 보여주는 벌침요법 이 사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벌침 시술 방법입니다. 벌침 시술은 특별히 안전하게 시술을 해야 합니다. 벌침을 맞기 전에 제일 먼저 첫째, 환자의 면역 기능과 반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벌침을 맞기 전에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이 뇌관열부터 이 손목, 요 뇌관열입니다. 요렇게 잡았을 때, 요 자리가 뇌관열입니다. 뇌관열 여기에 바로 벌침을 빼서 산침을 해서 면역력 반응 테스트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벌을 맞지 아니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면역 테스트를 하면은 대부분 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의 면역 기능 반응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 반응 테스트도 하지 않냐고 바로 벌침 한 방을 찌르면은 누구든 다 이상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면역 기능과 반응 테스트를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립니다. 이 자체가 안전시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시침 자리, 그 자리를 먼저 선정합니다. 경혈에 찌를 것인지 아니면은 아시혈에 찌를 것인지, 여기서 아시혈이라는 것은 통증이 오는 자리를 아시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내가 손목이 아프다 하면은 이 손목, 여기 손목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해보고 여기 손목이 아프다 하면은 이 자리가 아시혈인 겁니다. 아시혈, 통증이 오는 자리, 환부가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아시혈이라고 합니다. 반응 테스트를 하고 시침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시침 자리를 정한 다음에 세 번째, 핀셋으로 벌 꽁무니에서 벌침을 발침합니다. 지난 앞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벌을 잡고 엉덩이에서 핀셋을 가지고 침을 빼냅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물음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핀셋으로 꽁무니에 벌침을 빼지 아니하고 바로 생벌 쥐고 맞으면 어떨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어떤 사람에도 생벌침을 맞도록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생벌을 맞으면 안 됩니다. 생벌침을 맞게 되면은 아주 강해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분이나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중에 있는 학생들도 절대 생벌침을 놓게 하지 않습니다. 생벌침은 절대 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벌침 한 방에 한 마리가 딱 쏘는 거기에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생벌침은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핀셋으로 벌의 꽁무니에 침을 빼서 놓아라. 벌침에 침을 빼서 놓는 것은 왜 놓을까? 왜 그렇게 할까? 벌침을 빼서 놓으면은 벌독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벌침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벌침의 벌독을 조절하면서 깊이를 산정해서 거기서 깊게 놓을 것인지 얕게 놓을 것인지 벌독을 많이 넣을 것인지 적게 넣을 것인지를 시술자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침을 했습니다. 발침했으면 벌침을 들고 신속하게 환부에다가 놓아야 합니다. 또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교수님, 벌침을 뺐습니다. 발침해서 한참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습니까? 한참 들고 있으면 벌독이 휘발성에 의해서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벌독이 날아가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약효가 떨어지죠.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침 조절, 독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환부에다가 놓으면서 그 벌독 양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환부에 시침을 합니다. 그리고 시침 후에 벌침을 시침했습니다. 시침 후에 약 5분 이상 지나서 침을 제거합니다. 여기 침을 제거하는 것은 적어도 벌을 10마리 이상 맞았는 분에 한해서 침을 꽂아 넣었을 게요. 꽂아 넣습니다. 꽂아 놓고 5분 후에 침을 빼는 이 제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왔는 환자가 벌침 맞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 왔는 환자에게는 뇌관절부터 시작해서 시침을 해서 꽂아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산침으로서 나눠서 찌르고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5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침 후 약 5분 이상 지나서 침을 제거한다. 이거는 벌침을 적어도 10마리 이상 정상적으로 맞은 분들에 한해서 5분 이상 두다가 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을 맞은 분은 바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침을 맞고 난 후에는 바로 2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귀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벌침을 맞으러 왔다 이렇게 내려와서 왔습니다. 와서 벌침을 맞았습니다. 보니까 어이구 비행기 시간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침을 맞자마자 바로 비행장으로 공항으로 쫓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적어도 벌침을 맞고 나서 그 결과가 좋든 나빴든 벌침을 맞으면 약 2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벌침을 맞자 돌아서서 바로 간다. 저 어디 지금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약속이 돼 있는데 하면서 돌아서서 바로 침 맞자 돌아서서 바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은 그 자체는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귀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시술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배우지 않냐고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설명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침을 놓고 돌아서서 바로 가게 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술 방법, 안전시술 관계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갔을 때는 그러한 실수는 없습니다. 벌침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벌침만큼 이 과정을 잘 숙지하고 나서 배우고 나서 시술을 했을 때에 어느 민간요법보다도 벌침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교육받지 아니하고 바로 침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위험한 장난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붉은 자국 있죠? 붉은 자국은 정상적으로 놓아주고 파란 마커 붙은 요 자리는 요 자리 저 파란 딱지 붙은 자리 저 자리는 보조혈로 한 번 더 놓아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보면은 이분은 아침에 조기회에 가서 공을 차다가 발목을 삐은 부위입니다.
발목을 삐은 부위인데 발목 삐은 부위에 이 벌침을 베어서 자기가 자기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치료 효과가 컸습니다. 발목 빈 자리입니다. 발목 빈 자리. 요 발목 빈 자리. 발목 빈 자리입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파랗게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파랗게 멍들었으면 멍든 위에다가 바로 놓아도 됩니다. 멍든 자리는 조금 더 벌침을 더 놔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벌독이 바로 탁한 피를 걸러주기 때문에, 청소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발목 빈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 요 자리가 있죠. 요 자리가 있는, 여기는 발가락 사이 위에 놓았습니다. 처음 맞는 환자가 4-5마리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뇌관열부터 시작해서 면역력을 돋아 올려서 여기 있는 자리를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저기에 놓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무좀이 아주 치료 잘 됩니다. 무좀에는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밑에, 지금 이 자리. 자, 요 자리죠? 이 자리 나타나는데. 예, 여기는 족저근막염이 나타날 때에 여기에 이렇게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치료가 아주 안 돼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맞으면은 족저근막염이 아주 쉽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부어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도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환자들에게 벌침을 가리켜서 맞았습니다. 요거 같이. 손가락 같이. 맞았더니만은 훨씬 손가락 서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등이 시렵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까지 같이 냉기가 돕니다. 이럴 때에 아래와 같이 손가락 사이사이에다가 맞았습니다. 손바닥까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손목의 통증입니다. 여기 있는 손목의 통증 정도는 이 손목의 통증 정도에서는 어떨까 할까요? 손목의 통증. 저 손목의 통증이 오니까 이 여성은 행주를 짜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다가 벌침을 맞았습니다. 아리 위, 손목에까지, 팔뚝에까지 행주를 짜지 못하는 정도의 통증이 왔을 때에 이 자리에 맞았습니다. 허리의 통증입니다. 요통증세에 심했습니다. 이 요통증세에 심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할 때에 이 자리에 맞았는데 많이 맞았지요. 붉은 딱지를 많이 붙여놨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맞는 환자가 이만큼 많이 맞으면 실신합니다. 안 됩니다. 적어도 10회 이상 맞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산침을 놓을 건지 아니면 단침을 놓을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래상, 남자분은 소화장애죠. 이분은 소화장애입니다. 소화장애라서 벌침 맞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옆구리에 담입니다. 담이 너무 심할 때에 맞고 담 심한 자리는 바로 그 통증이 오는 아시아 자리에다가 벌침을 놓게 되면은 담은 금방 떨어짐을 느낍니다. 맞고 돌았으면은 담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목에 디스크입니다. 목디스크. 이분에게 목디스크의 침을 맞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견갑골, 여기 있는 견갑골이죠. 견갑골 자리. 등 전체적으로 맞는 이런 정도는 어떨까요?
난치병 환자들이 몸 등 전체를 많이 맞고 있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염에 지금 벌침을 맞았습니다. 제일 이쪽 옆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중염입니다. 중염. 귀 주변에다가 벌침을 맞았습니다. 아래는 볼치기. 아래는 볼치기죠. 볼치기입니다. 볼이 아파서 여기서 막 부어올라서 통증이 왔을 때에 여기 벌침 맞는 그 자리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는 뭡니까? 이 자리는 바로 편도가 너무 심할 때에 이 자리에 맞았습니다. 편도가 심한 자리에 벌침 맞고 나니까 침도 못 삼키던 분이 벌침 맞고 돌아서서 1시간 안에 침을 삼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효과가 크죠. 그 다음에는 비염입니다. 비염과 축농증에는 벌침의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염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와 맞습니다. 영양혈입니다. 영양혈은 벌침 맞는데 영양혈보다 비염은 벌침을 맞았을 때는 코망울 안에 벌침을 맞게 되니까 효과가 더 컸습니다. 다음 번. 어깨 결림. 이쪽에는 뭡니까? 이쪽에는 이 자리는 바로 여성의 목, 갑상선 쪽에 맞았습니다. 밑에는 발목 쪽이고 저 옆에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옆에 있는 이분은 할머니인데 무릎에 물이 생긴 병이었습니다. 설관절에도 벌침의 효과는 아주 큽니다. 무릎에 물 생기는 병에는 무릎에 벌침을 맞게 되는데 무릎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오금제 여기에 위중혈입니다. 위중혈이라는 그 자리에 벌침을 같이 맞아줘야 물 생기는 병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무릎에 물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거 벌침 맞아서 가능합니까? 저는 무릎 앞에만 여러 차례 맞았는데도 물이 줄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충적으로 저 설명을 드립니다. 설관절이 왔을 때에 무릎 앞쪽에 맞아보고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무릎 앞과 뒤를 같이 맞아줘야 됩니다. 바로 위중혈입니다. 위중혈 주변에 벌침을 같이 시술해 줬을 때는 무릎의 질병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온몸에 버짐이 나타났죠. 버짐이 나타났을 때에 버짐 자리에다가 벌침을 맞아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벌독의 치료법은 독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늘 드렸습니다. 벌침의 벌독을 쓸 때는 과하게 쓰면 바로 독이 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과하게 쓰지 아니하고 벌독을 적정하게 사용했을 때는 아주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벌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하게 쓰면은 뭐든지 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8번째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벌독을 과하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벌을 5마리를 맞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와서 10마리를 맞았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5마리 맞았던 사람이 6마리 맞았습니다. 이상 반응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내가 평소에 5마리 맞았는데 오늘따라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왔을 때에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에 정상적으로 맞았던 5마리를 맞아도 몸에 이상 반응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몸 자체가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이상 반응이 쉽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벌침을 늘 여러 차례 맞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상적인 벌침을 맞았는데 온몸에 전체적으로 알레르기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아랫밤에도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밤새껏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피로에 쌓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초상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와서 벌침을 맞으려고 맞았는데 절반만 맞아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내 몸의 체력입니다. 벌침을 놓을 때는 그 환자의 체력 정도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벌침을 놓을 때에 이와 같이 만성 피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특히 여성들에게는 생리통이 있고 생리가 있을 때는 평소에 맞던 벌침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절반으로 줄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놓으면 반드시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증세를 한번 봅니다. 먼저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가 벌써 알려줍니다. 피부가 발진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맷을 꽂거나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빨리 이상 반응 응급처치법에 따라서 처치를 해주면 안전합니다. 이상 반응에 따르는 응급처치법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죠. 몸에 알레르기 체질인 분은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맷을 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구토증이 나타납니다.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몸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상 반응이 나타남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벌독 과량으로 인한 전신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지럽습니다. 눈이 발갛게 충혈됩니다. 눈만 충혈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소식 오는 게 귀에서 말 나타납니다. 귀가 발갛게 발진해 올라오면은 이상 반응이 올라온다는 걸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의 색깔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눈 색깔을 봐야 됩니다. 귀와 눈을 봤을 때에 평소에 없던 색깔, 붉은 색깔이 올라오면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 신체의 피로, 그리고 음주를 했던 음주 후, 또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에 벌침을 놓으면 이상 반응이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도 옵니다. 구토도 합니다. 때로는 실신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벌독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벌침의 과정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벌독을 쓰는 거기 때문에 독을 적정하게 썼을 때는 약이 되는 거고, 과하게 쓰면은 독으로 나타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벌침의 벌독은 독입니다. 이 독을 어떻게 쓸 거냐? 건강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침을 과하게 맞아서, 무리하게 맞아서 독으로 작용하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이상 반응인데, 무리한 봉독요법은 독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응급처치법입니다. 만약에 벌침을 과하게 맞아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환자를 편안하게 눕혀야 돼요. 호흡이 잘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허리띠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성들은 브리지어를 풀어줘야 됩니다. 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에 옆에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119 부를까, 또 어떻게, 여기서 방정을 막 떨면은 환자는 마음이 더 조급해지겠지요. 이거는 응급처치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허리띠를 풀고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호흡 잘 되게 하면서 첫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여기서 큰 관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문혈에다가 스포를 합니다. 기문혈은 양쪽 갈비뼈 양쪽 옆쪽이 기문혈입니다. 여기에 기문혈에 스포를 합니다. 따뜻한 타올을 가지고 10초간 양쪽 옆에 대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번 셀 때까지 대줍니다. 떼고 찬 수건을 5초간 대줍니다. 10초, 5초를 기문혈에 스포를 해줍니다. 적어도 한 10회 정도 달아서 해줍니다. 이건 그 처치법입니다.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벌 알레르기 약입니다. 항히스타민 하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약을 빨리 먹여야 합니다. 알레르기 약을 빨리 먹게 하고 환자를 아주 편안하게 눕게 하고 기문혈에 스포를 하면서 알레르기 약을 먹게 합니다. 항히스타민 하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벌 알레르기 약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벌 알레르기 약을 빨리 먹게끔 합니다. 여기서 벌 알레르기 약을 먹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캡슐에 든 알레르기 약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작은 알약이 된 게 있습니다. 캡슐에 들은 알약은 캡슐을 벗겨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캡슐을 벗기지 않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캡슐이 녹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약을 바로 먹든지 알약을 물에 개어서 바로 마시게 하든지 아니면 가루약을 물에 타서 바로 마시게 하든지 빨리 먹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혈을 시킵니다. 사혈. 여기서 사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알레르기 약 먹게 하면서 기분 선포하면서 빨리 10손가락, 10발가락을 따주는 정도입니다. 이게 사혈을 하는 겁니다. 십지혈은 이 10손가락이에요. 10손가락. 이 10손가락 끝에 여기 따줍니다.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손가락 끝을 따줍니다. 따주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손가락을 따주되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따줍니다. 따주되 손가락 한 개 당에 살알 2개씩의 피를 사이르셔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혈을 하라 했더니만은 바로 사혈침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찔러서 조금 열었는데 정말 목이 눈알 만큼 피를 내서 사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사혈이 아닙니다. 충분한 사혈이죠. 여기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혈을 해줬을 때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귓전으로 눈까지 벌겋게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다가 빨리 사혈을 하고 나면은 싹 내려감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10손가락을 이야기했더니만 교육받은 그대로 10손가락 중에 10손가락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양쪽 손 다 여야 하는데 한쪽 손만 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쪽 손만 땄습니까? 교수님 그때 손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따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따야 됩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발까지 다 따세요. 사이를 시키면 충분한 사이를 시키면은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빠른 사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실려가면서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응급처치법 중에 다른 거 다 못 하더라도 이 사일만큼은 확실히 해라는. 사일하고 나면은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 생명의 위태로움은 없습니다. 특히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벌초 때가 옵니다. 산소에 가서 성무하다가 벌초하다가 거기서 야생벌에 쏘입니다. 야생벌에 쏘이고 나면은 쏘이는 즉시 이상 반응이 오든 안 오든 빨리 사혈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혈을 시키지 않으면은 병원 실려가는 중간에 환자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10손가락과 10발가락을 충분히 사혈시켰을 때는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죽지는 않습니다. 사망하지 않습니다. 사혈은 응급처치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심유혈과 내관혈과 합곡혈, 이거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모두 다를 따줘라. 이게 응급처치법의 키포인트입니다. 또 사혈시키는데 5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인중과 소택과 노궁과 소부위를 따주라 나옵니다. 인중혈 따줍니다. 소택혈 따줍니다. 따주는데 이것보다도 10손가락에 충분한 사혈을 시켜줬을 때의 효과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침의 벌독을 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벌침요법을 배워서 많은 환자들을 또 내 가족들을 치료해내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벌침의 벌독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독을 가지고 우리 인체를 치료하는 이 과정입니다. 독은 과하게 쓰면 독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독을 어떻게 적정하게 쓸 거냐가 환자의 치료하는 그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벌침의 벌독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내 질병을 고칠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에서 제가 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또 설명 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침의 벌 과정은, 벌침의 이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적어도 벌침은 초급, 중급 과정까지는 꼭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섣불리 어깨너머로 보고 나서 나도 하겠네 하고 따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벌침으로서 많은 건강 찾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